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 박규환입니다. 한때는 논술 일타 강사라도 나름대로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금 현재 또 일타 강사로 유명하신 어떤 분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말씀 많이 하세요. 괴설이라고 하죠. 간사하게 꾸며서 거짓된 속임수를 펼칠 때 우리는 괴설이라고 하는데요. 간사하게 거짓된 말들을 막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고 특히 한국사 공무원 시험 대비를 잘 시켜줘서 연봉이 60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분이 지금 이런 괴설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대상이 아무래도 2030 청년 세대 공무원 준비하던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그분의 주장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듯해서 저로서는 솔직히 좀 걱정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의 강의라든가 강연, 연설 내용을 쭉 동영상으로 한번 봤는데요. 솔직히 무척 힘들었습니다.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역사 공부한 사람이 맞는가?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고 논리도 맥락도 없고 막무가내 엉터리 주장을 펼쳐놓고 있어서 솔직히 논평할 가치조차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분의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재생산 확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분이 참여하는 집회, 주로 우파 쪽에서 주최하는 이런 집회에 청년 세대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것이 전부 다 이분의 영향력 탓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매우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분이 도대체 어떤 괴설을 늘어놓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인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셨죠? 바로 전한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요즘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극우진영, 우익진영에서는 아주 영웅처럼 대접까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어법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연설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6년 동안 한국사를 강의했는데 이 한국사를 어떻게 강의했느냐. 좌와 우를 초월하는 균형 잡힌 강의를 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사실과 상식에 기반한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26년 한국사 강의했으면요. 한국사 분야에서 특히 그분의 능력이나 업적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6년 한국사 강의했다는 사람이라면요. 자신은 좌우 초월하는 균형 잡힌 강의를 했다. 나는 늘 사실과 상식에 기반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자칫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결국 나는 중립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중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느 한쪽을 편들게 할 때 이만큼 위험한 것 없습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심지어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중립이다 라고 하면서 특정한 편을 들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중립의 위치이지 해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처음부터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는 중립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한 자기는 말 그대로 진짜 중립인 것처럼 위장해서 어느 한 편을 들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전에 이른바 밑밥으로 깔아두는 것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역사는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실이나 사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이것이
역사죠.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실과 사건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관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한다? 무슨 뜻입니까? 기록하는 순간 이 기록에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는요,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역사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용어 한마디 한마디에 전부 다 그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까? 진출했습니까? 침략이냐 진출이냐?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 어떤 사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조선에 침략했다라고 기록할 것이냐, 일본이 조선에 진출했다고 기록할 것이냐,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붓끝은요,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역사를 전하는 사람, 역사 선생도요, 자기가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평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교과서가 있으니까 물론 교과서대로 가르치겠다고는 하지만 교과서에 덧입혀지는 자기 이야기가 나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 선생도 중립, 좌우를 초월한 역사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25 강의하실 때 왜 빨라고 합니까?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인민군이라고 해도 되고 북한군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빨리 말이 한국사에서 어떤 의미 갖고 있는지 전한길 선생님 정말 모르세요? 우리 민족 내부를, 사회 내부를 편가르기 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빨리라는 이름이 덧입혀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살인당하고 감옥 갔는데, 고문당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마구잡이로 쓸 수 있습니까? 그 말 속에 이미 전한길 선생님의 좌우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이런 정치적 대립을 바라보는 본인의 관점이 드러났고, 그 관점이 학생들에게는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든다는 사실 정말 모릅니까? 아시면서 선수들끼리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식으로 나는 중립이다. 그리고 또 전한길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느 언론은 노조가 장악해서 객관적 보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노조가 장악하면 객관적 보도가 사라진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재벌이 장악하면 객관적 보도하고 노조가 장악하면 객관적 보도가 사라집니까?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전한길 선생님 노동자를 바라보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그리고 재벌을 바라보는, 언론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각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중립이다. 나는 26년 한국사 강의했기 때문에 오로지 2030 청년 세대들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사실을 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런 관점이다. 나는 역사를, 사회를, 정치를 이렇게 보고 오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본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사를 강의했던 선생다운 태도다. 이렇게 저는 충고합니다. 지금부터 전한길 선생 도대체 어떤 괴설을 펼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사실은 할 말 많습니다. 제가 동영상 다 봤습니다. 하나하나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그래도 짚고 넘어갈게요. 전한길 선생 계엄 선포 이후 50여일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죠. 특히 체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잡으려는 공수처 직원도 내 국민이고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도 내 국민이니까 어느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둘이 충돌해서 다치는 것 보느니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그렇게 희생을 결단하는 그 모습 보고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투로 말씀하셨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규명하는 역사학자,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역사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참담한 수준입니다. 당시 관계 다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거부했고 그리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자기를 막아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전후관계 맥락 전혀 무시하고 우선 뜬금없이 영웅 만들기, 신화 만들기, 이거는요 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역사학자도 역사 선생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충고드리면서, 그 다음 전한길 선생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불법이다. 왜냐? 헌법재판에서 처음에 국회가 소추 의결한 내란죄를 빼고 내란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이 전부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정말이지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그냥 추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 그 시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따져들고 찾아내는 것이 역사죠. 그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 이것이 역사의 기본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헌법 안 읽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제2항에서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2항에는 비상계엄, 경비계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시였느냐? 자, 여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만 더 볼게요. 계엄법 제2조에는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각각 어떤 요건으로 발동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적과 교전하거나 아니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 이럴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비상계엄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하거나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여야만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시라는 게 뭡니까? 군형법 제2조에 보면요, 전시라는 것은 선전포고에서부터 휴전 또는 종전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선전포고에서 휴전, 종전이 이루어지기 전 말 그대로 전쟁 기간, 이 기간이라 할지라도 비상계엄은 함부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라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교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전시라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에는 평화로운 기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없고 경비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하거나 행정,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행정,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건요, 서울시청이 아예 업무 볼 수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예 재판 업무 수행할 수 없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월 3일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한길 선생,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공감한다고.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산 삭감,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 그리고 또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국회의 폐악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야당, 국회의 폐악질이 너무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산 삭감과 탄핵이 지금 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들어있습니까? 예산 삭감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할 수 있어요. 이번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게 677조가 넘었습니다. 그중에 4조 남짓 감액했습니다. 0.6% 예산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무조건 다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국회가 가진 권한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한 것이 왜 비상계엄 요건이 됩니까?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해방 이후에 검사가 파면된 적 있습니까? 검사는 징계법에 따라도 해임과 면직만 있지 파면이 없어요.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탄핵된 검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횡포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수사에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많이 짓밟혔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파면된 검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것이고 이제야말로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검사 탄핵하고 국무위원 탄핵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뭡니까?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질서입니다. 이런 걸 일컬어 우리가 헌정질서라고 하는 거죠. 헌정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합법이다, 합헌이다, 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관계를 조금이라도 조사하는 그런 역사 연구자의 태도라면요.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괴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하게 꾸며서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더구나 자신이 가르쳤던 그 2030 청년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괴설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어떻게 선생으로서 할 짓입니까? 전한길 선생 내란 이야기 하셨죠? 내란은 이건 형법상의 죄가 되는데요. 내란죄라는 것이 있죠. 그럼 어떤 게 도대체 내란이냐? 형법 87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란이란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 계엄법,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죠. 그러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군사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죠. 중앙선관위를 침탈했죠. 국회의사당 문 때려 부셨죠. 이런 일련의 행동, 이 행동이 그렇다면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맞느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겠죠. 헌법 91조는 친절하게도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놓고 있어요. 국헌 문란이란 뭐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키는 이런 것, 다수의 강압으로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이죠. 헌법에 의해 구성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권능, 기능을 군사력, 무력, 다수의 강박 이것을 통해서 정지시키려고 시도했죠. 계엄포고령 제1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예 모든 정치활동, 국회활동 전부 다 정지시킨다라고 포고령도 내놨죠? 뭡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내란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비상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했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고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고 정지시키려고 의도했다. 내란입니다. 형법상으로는 내란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왜 부정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형사재판에 가서 따질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지세요. 그렇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 요건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고 그 과정에서 동원한 이런 무력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내란 혐의만 다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형사재판은 그래서 북한 문란의 목적이 있느냐를 따지고 형벌이 어느 정도 부과되어야 될지를 따지는 과정이고요. 반면에 헌법재판, 탄핵재판은 징계재판입니다. 이 사람 대통령으로 계속 둘까 말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그러니까 징계해야겠다. 그런데 징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면 아니면 다시 직무 복귀예요. 권한정지 며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파면이냐 아니면 그냥 기각, 다시 말하면 다시 직무 복귀냐,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걸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죄냐 아니냐, 그리고 어느 정도 형량이 부과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적인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냐 아니냐 따져서 더 이상은 대통령직에 둘 수 없다 싶으면 파면하는 것이고, 뭐 그 정도는 봐줄만 하다 싶으면 기각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을 내란 죄를 빠뜨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불법재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괴설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 대통령이 역사상 내란 일으킨 적 없다?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키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있었고요. 5.16 때는 3만 5천 명 군사 동원하고 12.12 때는 2만 5천 명 동원했는데 고작 몇백 명 동원했는데 무슨 내란이냐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5.16 때 3,500명이 서울에 진입했고 5.16 때 동원된 병력 7,500명 수준입니다. 3만 5천 명 그렇게 또 뻥튀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80명, 290명 군인이 무장해서 들어오면은 그거는 폭동이 아닙니까? 실패했기 때문이지 사실은 외곽에 군인들, 경찰들 배치돼 있었잖아요. 국회가 워낙 빠르게 대응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여의도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와서 탱크를,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했고, 그래서 내란이 조기에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라도 진압된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내란이나 반란은요, 친위가 아니에요. 정권 반대쪽에서 정권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렇지만 친위 쿠데타는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을 확실하게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독재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정권 장악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요, 군사력 그렇게 많이 동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실 전한길 선생도 역사 선생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5.16에 동원된 군사력 뻥튀기하고, 그리고 마치 친위 쿠데타에서 병력 적게 동원된 것, 이 사실 가지고 무슨 내란이네 아니네 하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요, 대단히 사악한 논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격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 혹은 또 사적인 인연 관계, 이런 거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당연하죠. 아까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도 결코 중립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판관도 자기 성향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자기 성향을 갖고 있고 자신의 사적 인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과 법률은 그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 그리고 자신의 사적 관계, 이것에 기인한 판결을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그러리라는 기대와 또 그렇게 해줄 것에 대한 요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 사법체계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 사이에 약속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사건에 대하여 법리에 기초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 약속을 만약 우리가 부정해버리면요, 그러면은 법원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적 인연 없는 사람 어디서 구해올 건데요? 그럼 판사를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올 겁니까? 정치 성향 없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성향과 사적 관계로 따지자면요, 지금 전한길 씨가 이야기한 그분들보다도
나머지 분들은 민사판례연구회라는 보수적인 법원 내 모임에 소속된 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이 7명이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만약 성향과 사적 관계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재판한다면요, 이번 윤석열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을 탄핵하는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법리에 따라서 심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마구잡이로 거론하고 공격하는 것죠. 이거는요, 결국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법리에 따라서 재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게 확실해 보이니까 지금부터 탄핵 불복에 밑밥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부정하고 사법체계 다 부정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은요,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84조 대통령만큼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놓고 있고, 다만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탄핵도요, 잘 보세요. 미국 같으면 의회에서 탄핵 결정해버리면 바로 파면입니다. 우리 의회가 200명 넘게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소추했잖아요. 미국 같았으면 그 즉시 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치적 심판에 더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판, 법리심판을 하나 더 얹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마저 부정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는요, 아예 헌법 자체를,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내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런 발언, 그런 내란 선동하고 계신 겁니다. 전한길 선생님,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법체계 헌정질서 부정하는 것, 이건 바로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 자꾸 윤석열 대통령 체포과정 불법성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보면요, 31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공수처의 경우는 자기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원을 관할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주거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을 그렇게 둘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거지가 어딥니까? 용산이잖아요. 용산을 관할하는 것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해서 체포 구속영장 신청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쪽에서 이의 신청했잖아요. 어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근데 서울중앙지법에서 그거 전부 다 기각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원에서 공수처의 관할 법원으로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인정한 거잖아요. 무엇이 도대체 불법입니까?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공수처의 체포 과정이 불법이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없는 얘기 자꾸 지어내서 거기서 눈물 흘리시면서 소리 지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역사 선생으로서, 그리고 2030 청년 세대 학생들을 가르쳤던 전한길 선생의 그 마지막 양심에 정말 저야말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선동을, 그것도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것, 이게 정말 선생으로서 할 일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저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특정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되고요.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학생들을 가르쳤던 입장이고 청년들을 가르쳤던 이런 처지에서 바라볼 때 저는 지금 전한길 선생의 태도가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또 한편은 조금은 분노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전한길 선생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맞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맥락 있는 그런 주장이었다면 저는 비록 저와 생각이 달라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그리고 논리도 맥락도 없는 이런 주장을 거기에 약간의 감정과 정서까지 자극해가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통해서 얻은 인지도잖아요. 본인이 물론 노력해서 쌓은 업적이기도 하겠지만 전한길 선생의 수업을 경청해 주었던 많은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지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괴설을 퍼뜨리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헌정 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선동에 가담하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